일단 항상성을 이제 핵심 갈래를 좀 잡아보면요. 일단은 제일 우선시 되는 게 그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그 분비 순서, 분비 경로 다 깔끔하게 알고 있는 거 이게 일단 최우선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체온 조절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그 뭐야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삼탑 조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요거를 그냥 분비 경로 그리고 어떤 그 조절 경로를 갖고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이제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게 그냥 오늘 딱 해야 될 내용 얘기하기 위해서 ADH부터 잠깐 다시 정리하고 갈게. 요거는 이따 다른 거 얘기할 때 필요하거든요. ADH. 자, 우리 ADH 분비 촉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걸 좀 정리해 봤었냐면요. 기본적으로 ADH가 그 ADH 분비 촉진을 하는 건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ADH가 분비가 촉진이 된다. ADH 분비가 촉진이 된다. 였고요.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이 높을수록 ADH 분비가 촉진이 되니까 그러면 그 ADH 분비 촉진이 된 건 혈장 삼투압을 낮춘다 였는데 일단 그거는 결과에서 적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빼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요. 오줌 삼투압이 올라가는 거랑 오줌량이 감소하는 거. 우리가 ADH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오줌량 그러니까 그 오줌에서 나가려고 했던 물을 수분 제흡수를 통해서 뺏어 오는 거니까 콩팥에서 그래서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뺏기는 거니까 오줌 입장에서는 이제 짜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 근데 요거랑 같이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혈액량 증가였고 그래서 혈압도 같이 증가한다. 우리가 제흡수를 원래는 오줌으로 나갔어야 되는 물을 제흡수를 해서 몸 안에 붙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혈액량이 늘어난 거였고요. 그렇게 혈액량이 늘어난 만큼 혈압이 높아진다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혈액량이랑 혈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ADH 분비를 할 때 그러니까 혈압하고 혈액량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지. 만약에 혈장 삼투압이 아무리 높아도 내 몸의 혈액량이 너무 많거나 내 몸의 혈압이 이미 너무 높으면요 ADH가 잘 안 나와요. 반대로 내 몸의 혈액량이 아주 적고 내 몸의 혈압이 아주 낮은 상태라면 혈장 삼투압이 높지 않아도 ADH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미 정리했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 우리가 그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호르몬의 개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비 경로 해갖고 누가 뭘 분비하고 누가 뭘 분비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냐면 그 우리 혈액에 평소에는 호르몬이 전혀 없다가 필요할 때만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 작동하는 이런 느낌인 게 아니라요. 우리 혈액 속에는 계속 일정량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통은 굉장히 낮은 양의 호르몬으로 그 호르몬의 양이 유지되고 있어요. 혹은 그냥 딱 원래 정해진 양의 호르몬의 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호르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혈당량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의 농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호르몬의 작동 방식은 그냥 없다가 아예 우리 몸에 원래 호르몬이 없었는데 필요할 때 분비돼서 딱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계속 일정 농도가 유지되고 있다가 필요하면 늘어나고 또 불필요해지면 다시 줄어들고 이런 개념이라는 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를 그때그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호르몬의 조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피드백과 길항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쪽이 좀 더 문제 내기도 좋고, 그러니까 기량작용은 개념밖에 없거든. 근데 기량작용은 뭐냐면요,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내지는 기량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쓰는데, 얘는 서로 반대되는 애들끼리 그 아까 얘기한 그 농도를 서로 맞춰가면서 그 작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농도가 평소에 그냥 대충 한 50, 50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슐린도 50, 글루카곤도 50이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지. 왜냐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는 만큼 글루카곤도 똑같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작용을 하는 둘이 똑같은 농도로 계속 분비되고 있다면 별로 몸에 주는 영향이 없을 건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인슐린이 많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슐린의 농도가 뭐 한 70, 80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그러면 그때 우리 몸에서 글루카곤의 농도는 30, 20 이렇게 떨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총 100을 두고 둘이 나눠 갖는 개념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순수하게 진짜 이렇게 되진 않거든. 진짜 이렇게 총량을 두고 나눠 갖는 형태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실제로 팩트가 뭐다까지는 그냥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급 생명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고급 생물학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라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이게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기량의 전제는 뭐냐면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게 있을 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항상성 다루는 것 중에 기량작용할 게 인슐린, 글루카곤 말고는 없습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이렇게 같이 요렇게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거긴 한데, 근데 우리가 에피네프린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딱 1대1로 묶어주는 게 좋은데, 요게 이제 기량적으로 작용하거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얘네 둘이 기량을 하는가가 있는데, 원래 이거보다 먼저 배운 것들 중에 정확하게 반대작용하는 거 뭐 있었어? 호르몬 말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정확하게 딱 반대작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원래 교감하고 부교감의 작동 방식도 기량이라서 그래요. 애초에 이 둘부터가 작동 방식이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그때 얘기했어. 우리가 교감은 스위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교감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교감 스위치를 끌 때는 뭘 이용해서 꺼? 부교감을 이용해서 꺼요. 이게 기량작용인 거야, 결국. 그러니까 끄는 스위치가 따로 달려있는 개념인 게 사실 기량작용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기량작용을 하고, 근데 교감신경이 원래 알파세포 자극해서 글루카곤 나오게 만드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원래 베타세포 자극해서 인슐린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가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량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 의 흐름입니다. 근데 얘는 개념뿐인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끝. 그냥 이 둘이 기량작용 하는구나 말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게 기량작용인데, 피드백은 달라. 피드백은 좀 내용이 얘기할 게 많고, 피드백 전용 문제가 또 하나 따로 있을 정도라서 피드백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피드백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이제 이걸 그 되먹임이라고 이런 표현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영어 명칭이니까 영명 대신에 이제 한글로 되먹음 아니고 되먹임 이라고 이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드 먹이는 거고 백 다시,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되먹임이거든요. 약간 거의 직역을 해놓은 거지. 근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가장 흔하게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피드백에 대한 표현은 뭐겠어? 뭐 우리가 뭐 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그 과정에서
어떤 중간 결과가 나오면 그 중간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앞에 과정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잘못한 건지, 그리고 그 과정을 고쳐서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그 과정의 결과가 있을 건데, 결국 그 결과가 앞에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나는 성적이 안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내 공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바꾸겠죠. 이런 개념이 피드백인 것처럼 딱 호르몬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걸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피드백 되먹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양성 피드백이 있고요. 양성 되먹임, 양성 피드백이 있고요. 음성 피드백이 있어요. 이 중에 메인은 음성 피드백인데, 음성 피드백은 되게 단순합니다. 음성 피드백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티록신이거든요. 그래서 티록신 분비 경로를 한번 쭉 적어보면, 여기 간내 시상하부 에서 TRH가 분비가 되죠. 그치? 그리고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되면 얘가 누굴 자극하고?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할 겁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되면 얘가 뭘 분비하고? TSH를 분비하고. 그리고 TSH가 분비되면 얘는 누굴 자극하고? 갑상샘을 자극하고. 갑상샘이 자극되면 얘는 뭘 분비하고? 티록신을 분비하고.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TRH가 많아져서, TSH가 많아져서, 티록신이 많아져서 우리 몸에 티록신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체온 조절의 목적이 우리 체온을 100도씨, 1000도씨까지 올리는 겁니까? 아니지. 결국은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 체온 조절의 목적이거든. 그러면 티록신이 계속 많이 나올 필요가 있어? 아니야. 결국은 티록신도 너무 많아지면 티록신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티록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티록신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가 티록신 농도를 높이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앞에 걸 많이 내보냈는데, 얘가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높아져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얘의 농도가 높아졌네? 그럼 그걸 간내 시상하부가 감각합니다. 그러니까 티록신의 농도도 간내 시상하부의 감각 대상인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가 티록신의 농도도 확인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호르몬 농도도 항상성 조절 대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간내 시상하부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간내 시상하부가 그걸 감각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면, 그러면 TRH 농도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야? 원래 이 과정은 TRH가 원인이 돼서 TSH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TSH가 원인이 돼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경로는 TRH가,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 TRH, 여기가 원인이 돼서 갑상샘 티록신, 이게 결과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결과인 티록신이 원인인 TRH의 농도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그 방향이 어때? 티록신이 많아졌더니 TRH가 줄어들었어. 즉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많아졌어. 원인이 줄어들어. 계속 해볼게요. 그럼 TRH가 줄어들면 당연히 TSH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어요. 그리고 TSH가 줄어들면 그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줄어들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티록신이 또 계속 줄어들면 안 되니까, 티록신이 너무 많이 줄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를 티록신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를 간내 시상하부가 감각하고요. 그럼 TRH를 다시 늘릴 겁니다. 그리고 TRH를 다시 늘리면 TSH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TSH가 늘어나면 티록신이 늘어나는 형태의 변화를 만들겠지. 이걸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반복하면서 티록신 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티록신이 더 필요할 때는 좀 더 많게 유지도 하고요. 좀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유지도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얘네들 티록신 농도 이거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어차피 할 얘기가 더 있긴 한데요. 일단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근데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봤자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이건 되게 당연히 지극히 합리적인 루트 아닙니까? 그렇지. 결과가 너무 많아지면 원인을 줄여서 결과를 다시 좀 줄여야 되고, 결과가 또 그러다가 또 너무 줄어들면 다시 원인을 좀 늘려서 다시 늘리는 방향.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워낙 지극히 합리적인 거라서 어느 정도로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로 지극히 합리적이냐면 우리가 배우는 항상성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전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얘네 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됩니다. ADH까지도. 그래서 전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돼요.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호르몬을 내보내고 싶은데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원치는 않을 테니까.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앞에 과정을 줄여서 호르몬이 다시 좀 줄어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합리적인 그냥 기본이 되는 게 음성 피드백이고, 그럼 오히려 양성 피드백 쪽이 굉장히 특이한 피드백인 거거든. 얘는 결과가 늘어났더니 원인이 늘어나는 형태로 작동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호르몬이 있어. A가 있어. 그래서 이 A가 작동하면 B를 내보내는 형태잖아. 이러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그래서 얘가 작동해서 B를 늘렸더니 B가 늘어나면 A가 더 늘어나. A가 더 늘어나면 B가 더 늘어나. B가 더 늘어나니까 A가 더 늘어나. 이렇게 계속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양이 엄청 많아지게 만드는 게 양성 피드백의 기본 메커니즘이거든. 이건 항상성 조절에 안 좋죠. 항상성 조절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성 조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다. 그건 원인과 결과가 많아지면 원인은 더 많아지게 만드는 형태의 피드백이다 정도로만 알아두고 지나가면 됩니다. 항상성과 관련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양성 피드백이 보통 언제 딱 작동을 하냐면요. 우리 모유 수유할 때 작동합니다. 아기 딱 나오고 모유 수유를 시작하면은 그때 모유가 몸에서 나간다를 우리 몸에서 피드백으로 느끼면 그럼 모유를 더 많이 만들고, 그러면 더 많이 만들면 모유 분비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모유 분비량이 더 많아지면 그럼 또 모유 호르몬이 또 더 늘어나고 이렇게 서로 계속 늘리는 형태로 작동해요. 보통 딱 임신, 출산 이쪽과 관련된 것들이 양성 피드백 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항상성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딱 이런 개념이라서요. 양성 피드백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면 돼. 민호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있는데, 자, 요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유형 하나를 좀 짚고 가볼게.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 항상성 파트에서 꼭 다루긴 하는데 저는 수업 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 내신 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걸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과다증이나 결핍증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과다증 이런 거 좀 나와. 항상성이랑 관련이 없지만 호르몬이니까. 성장 호르몬 과다증 우리가 흔히 거인증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이제 결핍되는 결핍증 하면 뭐 소인증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그 중에서 티록신은 과다증, 티록신 항진증이 뭐가 있냐면 이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뭐가 있냐면 살이 안 찌고요. 근데 뭐 단순히 살이 안 찌는 건 좋은 걸 수 있는데 그냥 몸에 문제가 될 정도로 살이 안 찌고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거고 몸에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근데 티록신이 너무 적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세포흡이 잘 안 되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요 과정에서 티록신 분비 조절할 때,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갑상샘에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갑상샘이 고장이 나서 티록신을 많이 내보내는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 몸에
TRH 농도와 TSH 농도와 티록신 농도는 각각 일반인과 정상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사람은, 이 환자는 일반인보다 티록신은 많은데 TRH와 TSH는 적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사이클 있잖아. 이 사이클 중에 얘는 갑상샘이 고장나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 이 사이클에 여기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끊어놓고 생각해보면 티록신이 많은 건 그냥 얘는 정해진 거지. 그렇게 고장 나버렸잖아. 그러면 티록신이 많아졌어? 그럼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야? TRH가 줄고 TSH가 줄어야 되는 변화지. 근데 얘가 여기에 영향을 못 주는 거지. 여기가 지금 끊겨 있는 거지. 요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음성 피드백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게 뇌하수체 전엽이 고장나서 TSH가 적게 나오는 뭐 이런 환자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런 환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정상인에 비해서 TSH는 적을 거고 티록신은 적을 거고 TRH는 많겠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요 음성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피드백 끝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주제, 나머지 하나가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은 뭐 사실 굳이 지금 안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좀 나중에 제일 끝에 다뤄보기로 하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그 항상성 조절에 대한 그 자료 해석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기는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혈장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많아지는데, ADH가 많아지면 혈장삼투압이 낮아질 거잖아요. 근데 왜 뺐을까? 뭐 아니라서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쳐볼게요. 혈장삼투압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혈장삼투압이 오른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떨어지는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제가 혈장삼투압 감소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거잖아.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우리 항상성 조절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뭐 하려는 거라고?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성 조절은 그 단순히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좀 어떤 개념을 같이 갖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항상성 조절을 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이 크게 변해도, 외부 환경 변화폭이 아무리 커도 우리 체내 변화폭을 적게 만들려는 게 항상성 조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티록신이 나와서 체온 상승 이렇게 해놨잖아. 그치? 저온 자극일 때. 그쵸? 그리고 만약에 고온 자극일 때는 티록신이 적게 나오니까 체온이 하강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온 자극일 때랑 고온 자극일 때 그래서 체온 언제 더 높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온 자극이 뭔데? 춥단 얘기야. 내 체온이 저온이란 얘기야. 근데 저온 자극에서 체온을 올렸어. 그러면 체온이 더 높아? 고온 자극은 뭔 뜻이야? 내 몸이 뜨겁단 얘기야. 덥단 얘기야. 근데 거기선 체온을 낮췄어. 그러면 결과가 방금 한 대로 그대로 만약에 해석해봐. 그러면 저온 자극일 때가 체온이 더 높고 고온 자극일 때가 체온이 더 낮아? 말이 돼? 안 돼요. 이게 항상성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체온 상승, 체온 하강이라고 우린 적어. 그렇게 표현은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자, 저온 자극이라는 게 우리 체온이 37도면 바깥의 온도가 지금 막 0도 이렇게 된 거야. 뭐 영하 8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깥 공기에 열을 뺏기지.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냅두면 어떻게 될까? 네, 끝까지 내려가다가 결국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한 모든 짓거리를 몸 안에서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게? 떨어지다가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올릴 능력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고온 자극이 주어져. 그러면 외부 온도가 막 40도야. 그러면 내 체온을 40도까지 여기 40도에 돌아다니면 내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겠네? 그냥 얘도 그냥 올라가게 냅둬? 우리 온탕 들어가면 40도보다 뜨거운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 막 온천 이런데. 그러면 50도짜리 물에 들어가면 우리 체온이 50도까지 올라가게 냅둬? 안 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들어가잖아? 그럼 체온이 올라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고온 자극일 때 일어나는 모든 일 있잖아요. 티록신이 적게 나오고 에피네프린 분비량도 적어지고 그 다음 저거 뭐야? 저 뭡니까? 피부 근처 혈관 이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체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상승은 안 뚫려요. 하강은 뚫립니다. 이게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느려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체온 떨어지는 거. 우리가 저체온증이 위험한 이유. 우리가 고체온증이라는 거는 걸릴 일이 없거든요. 살같이 익을 수는 있어도 밖이 뜨거워서 막 안에가 그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추운 데 있는 거는 그냥 죽을 수 있어 무조건. 체온이 계속 떨어져. 우리 몸에서 아무리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도 체온이 떨어지는 걸 끝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계속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도. 물론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을 건데 그걸 엄청 느리게 떨어지게 만드는 정도. 이게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ADH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혈장삼투압이 높으면 ADH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혈장삼투압 감소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ADH 농도가 높은 사람하고 ADH 농도가 낮은 사람 둘을 비교하면 둘 중에 혈장삼투압이 높은 쪽은 이쪽인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혈장삼투압이 높아서 ADH가 많구나 해서 끝나야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이 뒤에까지 해석을 해버리면 둘 중에 혈장삼투압이 낮아야 되는 건 어느 쪽으로 보여? 이쪽이 더 낮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버린다고. 그게 아니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혈장삼투압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걸 높아지지 않게 막은 거야. 실제로 우리 뭐 한 거야?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몸으로 끌고 온 게 전부잖아. 그래봤자 막 혈장삼투압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져서 막 정상보다 더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체온 상승, 체온 하강이라고 얘기는 해. 실제로 교과서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체온이 올라갔다, 체온이 내려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걸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슐린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야. 인슐린 농도가 높은 사람은 혈당량이 어떻게? 낮아라고 대답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고 높아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인슐린이 많으면 혈당량이 인슐린이 작동하면 혈당량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왜 인슐린을 많이 분비했는가만 봐야 되는 거라고요. 왜 그래봤자 인슐린이 한 일은 혈당량을 진짜 낮추는 게 아니라 혈당량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막는 정도니까.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방금 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무슨 해석이냐면 인슐린이 많은 사람인데 진짜 혈당량이 낮을 수도 있어. 그건 어떻게 해준 거게? 그건 무슨 일인 거야?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게 아까 앞에 설명이에요. 왜냐면 그게 작용을 해서 정상보다 혈당 범위가 낮아질 정도가 되면 그 전에 피드백으로 다 이미 인슐린 줄였을 겁니다. 인슐린을 주사해주면 되잖아. 억지로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슐린이 많으면 이 사람이 혈당량이 높구나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혈당량이 높아야 인슐린이 나오는 구조니까. 그렇지. 근데 혈당량이 낮은데도 인슐린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때는 성립할 수 있어? 인슐린을 우리가 억지로 주사해주면. 인슐린 주사. 그러면 이 사람이 인슐린을 분비한 게 아니라 인슐린이 그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그냥 강제로 혈당량이 그냥 낮아지는 게 될 수도 있거든.
지금 얘기한 걸 쭉 나열해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인과관계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어난 현상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성 문제 풀 때. 선물 그냥 쭉쭉 이렇게 돌려. 그러니까 두 개 하고 뒤로 넘겨버려 그냥.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문제들이긴 한데요. 문제를 풀자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자료들이에요. 지금 첫 페이지에 1번, 1, 2 이렇게 되어 있는 1, 2, 3, 4 요 네 문제, 요게 냈다 체온입니다. 냈다 체온에 대한 자료고요. 넘겨보시면 뒤에 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3, 4페이지라고 되어 있어. 밑에 페이지로 보면. 거기에는 다 혈당량과 관련된 자료들이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4개의 자료를 보시면 그 5, 6페이지 쪽에 있는 1, 2, 3, 4 4개의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 항인유 호르몬, 그러니까 삼성학과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해석을 좀 해봅시다. 진짜 가장 대표적인 자료들이라서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석하고 지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번은 좀 간단해요. 1번은 비교적 간단하니까 빨리 해보면요.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이게 자극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온 자극, 고온 자극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온 자극을 주었다라는 거는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얼음물을 끼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온 자극을 주었다는 이제 뜨신 물을 끼얹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과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봐봐. 자, 그래프에서 처음에는 자극이 없어. 근데 중앙 그 두 번째 칸에 저온 자극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게 그냥 뭐야? 이게 지금 현재 직접적인 원인인 겁니다. 지금 이제 요 타이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이 저온 자극이 원인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변화는 저온 자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저온 자극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는 체온을 어떻게 하기 위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체온을 높이기 위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딸려오는 건 뭐야? 우리는 열 발생량은 늘려야 될 거고 발산량은 줄여야 될 거예요. 그치? 우리가 저온 자극이 주어지면 그때 일어나는 건 발생량 증가와 발산량 감소니까. 그러면 T1은 발생량은 될 순 없네. 그쵸? T1 시점에 일어나는 변화가 발생량이면 발생량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저온 자극일 때는 발생량 늘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애는 발생량이면 안 돼. 근데 마침 발산량이 감소되려면 이게 뭐예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지난번에 뭐였어? 저온 자극이야? 그러면 열 발산량 감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 피부 근처 혈류량 감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혈류량 감소 그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기억이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뒤에 고온 자극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온 자극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자체가 원인인 거라. 그럼 이때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이 시기에는 발생량은 감소시켜야 되고 발산량은 증가시켜야 돼. 이렇게 딱 인과관계만 아주 담백하게 딱 캐치해내고 그 외의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일부러 같이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자료 해석만 제대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기억 니은 디귿은 당연히 잘 풀리는 문제들이거든.
원래 생명과학이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자료 해석만 잘하면 밑에 건 당연히 풀려. 약간 이런 경향이 강해서요. 일단 이렇게 하고 2번 자료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드릴까요? 자, 2번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이번 해도 되죠? 네. 가와 나는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의 변화와 A, B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A와 B는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뭐야? 기억하고 니은, 이게 기억이 체온이 올랐고 니은이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체온이 올랐어? 체온이 올랐으면 저온 자극이네?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파멸이라는 얘기인 거지. 자, 여기서 인과관계 원인은 뭐여야 돼? 물에 들어갔다가 원인인 겁니다. 이 문제에서 일단 가장 태초의 원인은 물에 들어감이야.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체온이 올라. 여기만 먼저 접근해줘야 돼. 우리가 이 사이에는 항상성이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 그건 당연한 일이야. 오히려 항상성 조절이 관여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억 그래프에서 실제로 그래프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멈추죠. 그 멈춘 게 항상성이 한 일인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은 거. 뒤에 니은은 뭐겠어? 그럼 여기서 뭐 어떤 물로 옮겨 들어간 거야? 차가운 물. 그러면 차가운 물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여기서 체온과 그 물 온도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래서 체온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좀 천천히 떨어지게 바뀌었지. 이게 항상성이 한 일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항상성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얘랑 얘는 직접적으로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 그 항상성이 하는 일은 그 체온이 많이 올라가는 걸 막아준 거인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해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이 자체가 뭐예요? 고온 자극이에요. 여기 자체가 뭐예요? 저온 자극이에요. 그러면 아까 정리한 거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지. 고온 자극이면 뭐예요? 발생량은 줄이고 발산은 늘리는 형태로 밑에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발생량이 늘어나고 발산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밑에 그래프를 찾아주시는 거지. 그러면 A, B 그래프 중에 A가 발산량이고 B가 발생량과 관련된 그래프여야 되겠네요. 됐슈?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여러분들 요거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온천수가 피부에 정말 좋고 몸에 정말 건강에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완전히 근거 있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진짜 그냥 피부에는 좋을 수도 있을 건 같은데 몸에 좋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온천욕이 왜 우리가 온천욕을 하면 릴렉싱이 되는지는 여기 다 나왔어. 그치? 고온 자극이 주어져. 그럼 우린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요? 교감신경 작용을 완화하잖아. 교감신경 완화, 이거 무슨 뜻이게? 긴장 완화예요. 여러분들이 더울 때 졸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우면 체온이 고온 자극이 주어졌지. 그러면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돼. 그럼 졸리게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강의실이 약간 추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애들이 감기를 걸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2번 자료도 해서 끝. 자, 3번 가볼게. 자, 3번 자료는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고온과 이거 진짜 썼어야 되는데 왜 지웠지? 다시 쓰지 뭐. 아무튼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3번 자료의 해석은 근데 1, 2번과 좀 달라요. 왜냐면 이거 뭐냐면 얘는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중추, 즉 시상하부에다가 직접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을 주겠다는 거거든. 저온 자극을 주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뜻이냐면 원숭이 뇌에 전극 꽂아놓고 실험하는 것처럼 진짜 뇌에다가 전극을 꽂아놓고 넌 지금 뜨겁다고 느껴라 라고 신호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얘처럼 물을 집어넣고 아니면 제일 처음처럼 추운데 내보내고 더운데 이런 식으로 자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뇌에다가 진짜 얘가 지금 더운 게 아닌데 너 지금 더워 라고 신호를 꽂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말의 의미야. 말의 의미 다시 읽어보면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을 준다예요. 앞에 거는 뭐야? 결국은 앞에 것들은 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가 차갑게 뜨겁게 이런 식의 자극을 주는 건데 지금 3번에는 적혀있는 말 자체가 체온 조절 중추의 자극을 이건 뇌에다 직접 자극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체온이 올라가면 그냥 몸이 올렸다는 소리여야 돼. 왜? 체온을 올릴 다른 이유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물을 부었기 때문에 체온이 먼저 변해. 그러니까 물 때문에 체온이 먼저 변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얘도 차가운 물 때문에 체온이 먼저 변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건데 얘는 일단 체온이 그냥 변할 이유가 아예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가 올렸다는 얘기인 거고 얘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가 낮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억이 저온 자극, 니은이 고온 자극인 겁니다. 이해됨? 그치? 그래서 기억에서가 저온 자극인 거로 그래서 우리 뇌에다가 직접 너 지금 추워. 그러니까 사실 엄청 더운 데 있어도 뇌에다가 직접 너 지금 추워 이렇게 때려 넣은 거지 신호를. 그러면 체온이 막 올라가요. 실제로 우리 뇌만 착각시켜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너무 더울 때 샤워 같은 거 못 할 때 너무 더워 죽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찬물로 머리 감으면 도움 되게 많이 되거든. 이게 비슷한 겁니다. 찬물로 감으면 안 되네요. 더운 물로 감아야 되는 게 맞나? 아무튼 그게 비슷한 겁니다. 더운 물로 감아야 되는 게 맞네요. 네. 그래야 되는 게 원래 맞긴 맞네. 그러니까 뇌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몸의 온도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간내시상하부 부근의 체온만 건드려도 그 간내시상하부가 체온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 그래서 약간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저체온증인 사람을 갖다 놓고 머리에만 뜨거운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저체온증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3번의 내용이 되는 거고. 자, 4번 볼게요. 4번. 그림은 사람의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이거 딱 그냥 말 그대로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라서 이게 보일러 같은 거야, 보일러.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온도를 36도로 올려. 맞죠? 보일러 온도를 36도는 말이 안 되는구나. 대충 한 3, 4도 할까요? 네, 24도로 맞췄어. 그러면 그 실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올리는 거지. 우리가 보일러 온도를 24도로 맞추면. 반대로 보일러 온도를 만약에 한
지금 실내 온도가 20도인데 보일러 온도를 10 몇으로 낮추면은 그러면 20 몇 도였던 걸 10 몇 도까지 낮춰야 되겠지. 물론 이제 보일러는 온도를 낮추는 걸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뭐 장판에 들어오는 보일러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상하고 설정 온도는 딱 정확하게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예시 말고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설명을 해보면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말 그대로 우리 뇌가 생각하는 정상 온도입니다. 이게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서 우리는 요 세팅된 값을 맞추려고 이 근처에서 체온이 돌아다니게 항상성 조절을 하는 거야. 이게 시상하부 설정 온도거든요. 근데 설정 온도 자체가 올라가는 일이 있어. 만약에 설정 온도 자체가 올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뇌가 갑자기 내 몸의 뇌가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40도까지 올려버린 거야. 그러면 내 정상 체온이 37도? 37도였어. 근데 난 원래는 37도 체온이 유지되고 있었으면 이거 정상 체온이잖아. 그럼 난 분명히 정상 체온이었는데 갑자기 뇌가 40도씨로 설정 온도를 올리면 그러면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게? 저온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여기까지 올려요. 이게 시상하부 설정 온도예요. 재밌지? 근데 못 알아. 이거 언제 일어나는 일? 감기 걸리면 일어나는 일.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균을 죽이려고 체온을 올리는 거거든. 우리 몸에 병원균 발음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몸에 그 병원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병원균들이 들어오면 우리 뇌가 이 병원균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죽여야 되니까 40도로 이제 설정 온도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체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도 다 변형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안 하면 어차피 죽어. 기생충에 의해서 전부 다 죽느냐 아니면 몇 개 단백질 상하고 몇 개 기능이 상실돼 갖고 뇌가 고장 나더라도 살아는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지. 약간 뇌가 하는 요거는 그냥 이 병원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의 일부가 고장 나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열이 너무 많이 나면은 찬물로 막 닦아주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찬물 그런 걸로 닦아주고 너무 또 찬물로 하면 안 좋으니까 약간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약을 같이 쓰는 현대의학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옛날로 생각해보면 약은 안 쓰고 닦기만 하면 병원체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냥. 얘가 지금 병원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건데 그냥 체온만 억지로 낮추면 병원체가 그냥 더 늘어나게 도움만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야 당연히 약 다 먹고 하니까 상관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있는 그 자료는 딱 그래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이 그걸 따라 올라가는 게 중간 쪽 그러니까 2번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앞쪽 구간 요 앞쪽 구간의 변화인 거고요. 그 뒤에 쪽 구간의 변화는 뭐야? 다시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내려갔더니 체온이 그걸 따라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때 체온의 변화는 우리가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바꾸는 바람에 실제로 체온을 우리가 직접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보일러 온도 올리고 낮추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우리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일어나는 게 뭐야? 발생량 증가, 발산량 감소인 거고. 요 구간에서 일어나는 게 발생량 감소, 발산량 증가인 거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넘깁시다. 혈당량인데 혈당량 마지막에 할게요. 그냥 더 넘겨서 ADH 먼저 할래.
자, ADH 쪽을 보면요. 왜 지웠을까요? 다시 적고 갑시다. 혈장 삼투압이 투압이 증가하거나 혈액량이 많거나 혈압이 낮으면 ADH가 높아지고 그 결과 혈액량 먼저 적지 뭐 혈액량이 줄어들거나 혈압이 낮아지거나 오줌 삼투압이 높아지거나 오줌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죠? 자, 봅시다. 1번.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용 호르몬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이다. 자, 인과관계 파악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물론 다른 거에는 못 쓰고 사실 딱 이 ADH만을 위해서 주로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꼭 ADH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할 때 당연한 건데요. 그 X축하고 Y축을 어떤 언어적으로 해석할 때, 단순히 수학적으로 해석할 때야 크게 의미 없을 텐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X축이 항상 뭐 원인이고 Y축이 그 결과라는 점이. 원래 이게 뭐야? 이게 원래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함수는 Y는 어쩌고 X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에서 그래서 X에 들어가는 값들은 뭐 정의역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요즘은 안 배우나? 그치, 그대로 배우지. 그리고 이 정의역의 값들에 따라서 여기 공역 중에서 이 정의역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값들을 뭐 치역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X값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의 디폴트입니다. 기본이에요. 선생님 이거 X에 대해서 Y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함수나 그래프의 해석에 기초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식들을 Y는 어쩌고 X평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과학에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그래프 해석할 때도 똑같아요. 사실 사회에서 그래프 해석할 때가 더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많지. 우리가 X축을 원인으로 Y축을 결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인과관계 파악은 X축, Y축이 요렇게 매치를 시켜주잖아? 그럼 되게 편해져요. 이거 매치시켜주고 저거 외워주면 그냥 풀립니다. 왜? 가 봐봐. 가는 기억 변화량이 X축이고요. Y축은 혈중 ADH 농도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기억이 늘어났더니 ADH가 줄어드네. 이런 해석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딱 가의 그래프의 인과관계 파악은 그걸로 끝나. 저기 봐봐. 기억이 그래서 늘어날 때 ADH가 줄어드는 형태로 작동하는 거. 뭐고? 아이고. 됐죠? 네. 그래서 뭔가 늘어날 때 ADH가 줄어든다 이러면 그 기억에 해당되는 건 혈액량이나 혈압이어야 되겠죠? 반비례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혈장 삼투압일 수는 없습니다.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나 그래프는 뭐야? 니은이 늘어날 때 ADH가 늘어나는 형태의 그래프거든? 그럼 이것도 니은이 늘어날 때 얘가 원인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인과관계에서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니은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2번은 보시면요. 나는 무슨 갈증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냅두고요. 가 보면요. 가가 보면 이거 뭐야? 기억이 늘어날 때 ADH가 늘어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억이 원인이 돼서 ADH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저 앞쪽에 해석.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혈장 삼투압 끝입니다. 되죠? 자, 그리고 그 나그래프는 뭐냐면 그래서 ADH가 늘어나니까 갈증이 심해진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갈증 맞습니다. 목말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2번 그냥 그렇게 해결하면 끝.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거의 그냥 같은 자료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3, 4번 자료가 좀 재밌어. 3번은 문제를 안 읽어도 어차피 그 그래프만 바로 해석해버려도 되는데, 그래프 보시면요, X축이 혈중 ADH 농도고 기억이 Y축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읽어올까요?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 거야? ADH가 늘어날 때 기억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러면 ADH가 늘어났더니 기억이 감소했다가 되려면 그건 오줌량이어야 되는 거죠. 오줌 삼투압은 ADH 늘어나면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4번 그래프가 좀 재밌어요. 4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그림 가는, 자, 나는 굳이 해석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냥 해석을 안 하고 냅두고 가에 대한 해석만 좀 할 건데, 그림 가는 어떤 동물에서 전체 혈액량이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와 감소한 상태 중 하나이다가 이제 맨 뒷부분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 그래프가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일단 가 그래프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가 늘어나는 그래프예요. 그렇지? 원래 혈장 삼투압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ADH밖에 없으니까 X가 ADH인 거는 금방 문제가 뇌하수축 후엽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당연한 거고. 근데 기억은 결국 어떤 거야? 정상보다 ADH가 어떤 사람이게? 이거 그래프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은 정상보다 ADH가 적은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전체적으로 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 기억의 ADH가 정상보다 적어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혈장 삼투압 말고 ADH를 줄이는 뭔가 요소가 필요하지. ADH를 줄이려면 혈액량이 많든가 혈압이 많으면 ADH가 줄어들죠. 그래서 얘는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환자가 됩니다. 증가한 상태의 환자가 돼요. 혹은 뭐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점은 3번 같은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놓고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혈액량 중 하나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게? 기억은 혈장 삼투압일까요? 혈액량일까요? 사실 문제를 잘못 냈거든요. 둘 다 안 됩니다. 적고 보니까 둘 다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내보지 뭐 했어. 왜? 얘는 어떻게 해석돼야 돼? ADH가 많아지면 기억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이때는 혈장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건 해석하면 안 돼. ADH가 많아지면 혈장 삼투압이 줄어들어. 이건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혈장 삼투압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혈장 삼투압은 항상 원인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두면 돼요, 그냥. 그리고 혈액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혈액량은 결과로 두게 되면 ADH가 많아지면 혈액량은 늘어나야 돼요. 반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일단 저 둘은 아니어야 돼. 어차피 지금 이 그래프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오줌량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ADH가 늘어날 때 감소하는 거 4개 중에 오줌량밖에 없잖아. 재밌죠? 세겠지? 제일 어려워요. 원래 ADH 쪽이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요 다음이 체온이야. 체온은 아까 해봤는데 체온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실제로 체온이 두 번째 중간 정도 난이도고 얘가 제일 최상 난이도라서 ADH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최하 난이도인 혈당량 쪽 해봅시다. 혈당량 쪽은 지금 어차피 시간상 다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뭐 2번이나 4번 같은 거나 일단은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상 2번 보면요 그림은 정상인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호르몬 기억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뭐야? 자 일단 혈당량이 처음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포도당 농도가 처음에 올라가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포도당 용액을 섭취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호르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과관계 먼저 파악해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포도당 농도의 변화는 포도당 용액 섭취가 원인인 거고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포도당 농도가 올라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인슐린이 나와야지. 혈당량이 올라갔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다시? 네,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어야 되는 겁니다. 4번도 비슷한 해석이야. 4번 보시면요. 결국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때 기억은 줄어들고 니은은 늘어나는 그래프죠. 그러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때 많이 나오는 건 인슐린. 그럼 니은이 인슐린. 기억이 글루카곤. 인과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량이 낮아지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절대. 됐죠? 거의 그런 느낌인데 참 안타깝게도 보통 오답률은 전체적으로 다 높긴 한데 이 혈당량 쪽 오답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쉬운 걸 틀리는 이유는 간단해. 쉬우니까 안 하거든.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항상성에 대한 거가 다 끝났어요. 그 당뇨병 빼곤 다 끝났는데 당뇨는 뭐 나중에 하고 끝.